어떻게 한국 기술에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한국은 명실상부 최고라고요. 한국에 대한 의심과 배신으로 한순간에 고꾸라진 나라가 있습니다. 한때는 한국과 협력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나라인데 정작 뒤통수를 치고 말았는데요. 이 사태를 발빠르게 해결한 보안 전문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15년 경력의 기술보안 전문가로서 저를 부르는 곳은 많았지만 5년 전 제가 선택한 곳은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에서 저는 해외 기술 유출 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서울 본사 22층 보안팀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야근이 일상이 된 지 오래였고 은은한 조명만이 켜진 회의실에서 팀장 박현수 과장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화면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유럽에서 포착된 이상 신호들이 떠올랐거든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박 과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폴란드에서 우리 기술의 일부가 제3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정보가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단순한 기술 유출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해외 군수 계약에서 간혹 발생하는 일이라고 여겼거든요. 화면을 내리며 박 과장의 지시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폴란드행 티켓과 현지 기술자들과의 접촉 허가, 그리고 일주일간의 비밀 조사 임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무래도 사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긴장되기 시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현지 연락책인 김민수 대리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김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그는 차분하면서도 긴장된 어조로 말했어요. 폴란드 현지에서 K2 전차와 천궁 시스템 관련 기술 자료가 독일 군수업체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김민수는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저는 단순한 계약 위반 정도로 생각하며 김민수에게 과장된 반응은 금물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의 걱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통화를 끊기 전 김민수는 이번 사건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폴란드 내부에 우리가 모르는 세력이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폴란드는 왜 기술 유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러시아와의 긴장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건 무언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뜻이었죠. 짐을 싸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서 의문이 맴돌았어요. 바르샤바행 비행기 티켓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후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서울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네온 사인으로 밝았죠. 창가에 비친 제 모습도 굳은 표정이었어요.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예상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저와 김민수를 맞이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 야누시 코발스키는 상당히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그가 우리를 별도의 차량으로 안내했는데 일반적인 공식 방문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차에 올라타 약 2시간을 달려 바르샤바 외곽의 군사기지에 도착했어요. 첫인상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삼엄한 경비가 눈에 띄었거든요. 정문에서만 3번의 신분 확인을 거쳤고 기지 내부로 들어서자 곳곳에 무장 경비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CCTV 카메라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기술 점검 방문처럼 보였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김민수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경비가 삼엄한지 말이죠. 김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오늘따라 유난히 긴장된 분위기라고 답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기지 내부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K2 전차들이 평소와 다른 배치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긴급 상황에 대비한 듯한 진영이었죠. 천궁 방공 시스템도 가동 상태로 보였고 기술자들이 평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코발스키가 우리를 기술관리동으로 안내하면서 설명했어요. 며칠 전부터 시스템의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일부 장비의 원격 접속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의 말투에서 뭔가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기술관리동에 도착해서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을 만났어요. 놀랍게도 그들의 표정이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이정호 팀장조차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조용히 귀띔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폴란드 측에서 예정에 없던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이죠.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요구사항들이었습니다. 운용 매뉴얼이나 정비 지침서가 아니라 핵심 기술의 설계 도면과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달라는 거였어요. 이정호 팀장은 당연히 거절했다고 했지만 폴란드 측의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와서 김민수와 상황을 정리해봤어요. 명백히 뭔가 계획된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문의가 아니라 체계적인 기술 탈취 시도로 보였거든요. 김민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밤늦게 호텔방에서 서울 본사의 상황을 보고했어요. 박현수 과장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폴란드 측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사를 진행하라고 당부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새벽 기지 내부에서 갑작스러운 비상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입고 김민수와 함께 기술관리동으로 뛰어갔어요. 복도를 달리면서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기술관리동에 도착하자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어요. 폴란드 기술자들이 모니터 앞에서 당황해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정호 팀장이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어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갑자기 작동을 멈췄다는 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원인이었어요. 시스템 로그를 확인해보니 외부에서 원격 접속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을 시도했다는 뜻이었죠. 이정호 팀장은 즉시 모든 외부 연결을 차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폴란드 측 기술 책임자인 마렉 노바크가 다급하게 복구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이정호 팀장은 보안 점검이 끝날 때까지는 시스템을 재가동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노바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마치 계획이 틀어진 듯한 당황스러운 얼굴이었죠.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서울 본사에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박현수 과장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즉시 비상대응팀을 가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모든 한국 기술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민수가 저에게 조용히 귀띔했어요. 어젯밤 호텔 근처에서 수상한 차량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 연관성이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지 지휘소에서는 폴란드군 고위 관계자들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봤을 때도 상당히 경론이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코발스키가 중간중간 저희 쪽을 힐끗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뭔가 우리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오후가 되자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측에서 갑자기 우리에게 전체 시스템에 암호화 키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시스템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이었지만 이건 명백한 보안 위반 요구였습니다. 이정호 팀장은 당연히 거절했고 이로 인해 양측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됐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계획된 일이었어요. 시스템 이상을 핑계로 우리의 핵심 기술에 접근하려는 치밀한 계획 말이죠. 김민수도 같은 생각이라며 빨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긴급 화상회의를 했어요. 서울 본사의 보안팀 전체가 참여한 회의였습니다. 상황 보고를 마치자 즉시 대응 방안이 논의됐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첩보전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걸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우연한 기회에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기지 내부 복사실에서 문서를 출력하던 중 폴란드 기술자가 서둘러 두고 간 서류 뭉치를 발견한 거예요. 호기심에 살짝 들여다봤는데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문서는 독일의 대형 군수업체 라인메탈과의 기술 협력 계약서 초안이었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폴란드에 제공한 K2 전차의 화력 통제 시스템과 천궁, 방공 시스템의 핵심 기술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기술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건 서명란에 적힌 이름들이었어요.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코발스키의 이름도 보였고 심지어 우리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노바크의 이름까지 있었어요. 이들이 체계적으로 우리 기술을 독일에 넘기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급히 휴대폰으로 문서 전체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계약 조건 부분에는 한국 측에 알리지 않고 기술을 제3국에 이전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기술 절도였습니다. 문서를 다시 원래 자리에 놓고 자연스럽게 복사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잡은 거였거든요. 김민수를 찾아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김민수는 제 설명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즉시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폴란드 측이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죠. 오후에 이정호 팀장을 따로 만나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으면서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고 털어놨어요. 최근 며칠간 폴란드 기술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우리 시스템에 접근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명확해진 거였죠. 저는 즉시 서울 본사에 암호화된 메시지로 문서 사진들을 전송했어요. 30분 후 박현수 과장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상부의 보고가 완료됐고 이제 공식적인 대응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모든 파견 인력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김민수와 대책을 논의했어요. 내일부터 폴란드 측의 움직임이 더욱 노골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들킨 건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위험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 아침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측에서 갑자기 우리 기술자들과의 개별 면담을 요청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상담이라고 했지만 저는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첫 번째 면담 대상은 신입 기술자인 최영민이었어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친구라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김민수와 함께 면담실 근처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약 1시간 후 최영민이 나왔는데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최영민은 저에게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폴란드 측에서 개인적인 금전적 보상을 제시하며 핵심 기술 자료를 빼내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였습니다. 거절하자 가족들의 안전에 대한 암시적인 위협까지 가했다고 했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두 번째 면담에는 베테랑 기술자인 김대호가 들어갔어요. 그는 20년 경력의 노련한 전문가였지만 나올 때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김대호는 저에게 폴란드 측이 이미 우리 기술의 상당 부분을 독일에 넘길 계획을 세웠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보고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폴란드 측의 제안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에게 유럽 내 다른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주겠다며 회유를 시도한 거예요. 물론 그 조건으로 현재 담당하고 있는 기술 정보를 공유해달라는 요구였죠. 김대호는 당연히 거절했지만 상대방의 태도가 점점 강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마 폴란드 측도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줄 알았겠지만 한국인들은 조국의 기술을 돈 몇 푼과 일자리로 바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이정호 팀장의 면담 시간에는 아예 별도의 회의실이 준비됐어요.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까지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2시간이 넘도록 면담이 끝나지 않았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정호 팀장이 마침내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폴란드 측이 최후 통첩을 보냈다는 거였어요. 내일까지 핵심 기술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모든 한국 기술자들의 출국을 제한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겁니다. 서울 본사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며 비상계획을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기술자들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고 필요하면 긴급 철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한국 기술자들을 소집해 비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끝까지 우리 기술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최영민은 처음엔 겁먹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날 새벽 5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온 긴급 전화였어요. 박현수 과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긴박했습니다. 상황이 급변했다는 소식이었죠. 폴란드 정부가 우리 기술자들의 출국을 사실상 막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독일 라인메탈과의 기술 이전 계약이 이미 체결 단계에 들어갔다는 첩보가 확인됐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박현수 과장은 즉시 모든 파견 인력을 철수시키라는 본사의 최종 결정을 전달했어요. 저는 급히 김민수를 깨워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도 잠에서 깨자마자 심각성을 파악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측이 눈치채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거든요. 김민수는 즉시 비상철수 계획을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정호 팀장과 다른 기술자들을 급히 소집했어요. 호텔 복도에서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두들 예상했던 일이라며 침착하게 반응했지만 긴장감은 감출 수 없었어요. 특히 최영민은 어제의 위협이 떠올랐는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술 자료의 안전한 이동이었어요. 이정호 팀장은 이미 모든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백업해뒀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리적인 하드웨어는 포기하더라도 핵심 기술만큼은 절대 넘겨줄 수 없었거든요. 노트북과 저장 장치들을 완전히 포맷하는 작업도 병행했어요. 그리고 김민수가 비밀리에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오후 2시 바르샤바 발 서울행 직항편이었습니다. 13명의 기술자 전원이 같은 편으로 출국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서 3개 그룹으로 나눠 서로 다른 시간에 공항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저와 이정호 팀장은 마지막 그룹에 포함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첫 번째 그룹이 은밀히 호텔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최영민을 포함한 5명이었습니다. 다행히 폴란드 측은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두 번째 그룹도 무사히 출발했습니다. 김대호가 이끄는 4명의 베테랑 기술자들이었죠. 정오가 되자 저희 차례였습니다. 저와 이정호 팀장 또 김민수 그리고 보안 담당자 1명까지 총 4명이 마지막 그룹이었어요. 호텔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폴란드 측이 마지막 순간에 제지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이정호 팀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지난 며칠간 정말 힘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기술자로서 자신이 개발한 시스템이 불법적으로 탈취당할 뻔했다는 사실이 가장 화가 났다고 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모두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 후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박현수 과장뿐만 아니라 기술개발본부장과 보안팀 전체가 참석했습니다.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가장 먼저 논의된 건 원격 차단 시스템의 가동이었습니다. 우리가 폴란드에 제공한 모든 장비에는 비상시 원격으로 주요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백도어가 숨겨져 있었어요. 물론 정상적인 운용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지만 기술 유출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정호 팀장이 기술적인 설명을 했어요. K239 천무 시스템의 경우 핵심 화력 통제 소프트웨어가 암호화되어 있고 인증키 없이는 작동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인증키를 차단하면 시스템 전체가 무력화된다는 거였죠. 천궁 방공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폴란드에서 목격한 상황들을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독일과의 기술 이전 계약서와 우리 기술자들에 대한 협박 그리고 체계적인 기술 탈취 시도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오후 3시 드디어 원격 차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기술팀과 함께 지하 2층 보안관제센터로 내려갔어요. 그곳에는 해외에 수출된 모든 우리 장비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 영화에서 본 듯한 첨단 장비들이었죠. 이정호 팀장이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아 복잡한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폴란드에 배치된 우리 장비들의 실시간 상태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K239 천모 12대와 천궁 방공 시스템 6개 대대 그리고 기타 보조 장비들까지 모든 게 정상 작동 중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곧이어 차단 시퀀스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K239 천무 시스템부터였어요.
이정호 팀장이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의 상태 표시가 하나씩 빨간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하나씩 잠기고 있다는 뜻이었죠. 약 10분 후 모든 천무 시스템이 완전히 차단됐어요. 다음은 천궁 방공 시스템 차례였습니다. 이건 더욱 복잡한 과정이었어요. 레이더부터 미사일 발사대까지 모든 구성 요소가 따로따로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이정호 팀장은 신중하게 하나씩 차단해 나갔습니다. 혹시 실수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요. 오후 5시쯤 모든 차단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폴란드에 있는 우리 장비들이 사실상 고철 덩어리가 된 거였어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핵심 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정호 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작업 완료를 보고했어요. 박현수 과장이 폴란드 현지 상황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민수가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어요. 예상대로 폴란드 군 기지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한국산 장비가 작동을 멈춰서 당황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날 저녁 폴란드 뉴스에서 관련 소식이 나왔어요. 폴란드가 한국에 긴급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기술 유출 시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지원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기술 봉쇄 조치를 취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한국과의 긴급 협력을 논의하고 싶다는 공식 요청이 온 거예요. 박현수 과장은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폴란드 사태를 지켜본 루마니아가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 같다고 분석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해외 출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부쿠레슈티였어요. 김민수도 함께 가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루마니아 측에서 먼저 협력을 요청한 것이었거든요. 공항에서부터 VIP 대우를 받으며 정중한 환영을 받았어요. 부쿠레슈티 시내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는 군사시설로 향했습니다. 폴란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루마니아 측 담당자인 알렉산드루 포페스쿠 대령이 직접 나와서 맞이해줬습니다. 그의 첫 마디부터 인상적이었어요. 폴란드에서 벌어진 일들을 모두 알고 있다며 루마니아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단언했거든요. 첫 번째 미팅에서 루마니아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페스쿠 대령은 구체적인 협력 조건들을 제시했어요. 기술 유출 금지는 물론이고 제3국 이전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까지 준비해왔습니다. 심지어 독일이나 다른 나토 국가들과도 기술 공유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계약서 초안까지 가져왔어요. 더욱 놀라운 건 루마니아의 장기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히 완성품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루마니아 내에 한국 방산업체의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K9 자주포의 현지 조립 공장을 브라쇼브에 세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했습니다. 김민수가 저에게 조용히 귀띔했어요. 루마니아가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러시아의 위협 때문이라는 거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기존의 서방 무기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 무기의 실전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브라쇼브 후보지를 직접 방문했어요. 카르파티아 산맥 자락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루마니아 측이 제안한 부지는 기존 군수공장 터였는데 인프라가 이미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서 개발하기에 좋은 조건이었어요. 포페스쿠 대령이 상세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곳에 K9 자주포 조립 라인뿐만 아니라 K239 천무 시스템 그리고 차세대 방공 시스템까지 생산할 수 있는 종합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거였어요. 투자 규모만 해도 50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루마니아 정부의 의지였어요. 국방장관이 직접 참석한 만찬에서 그는 루마니아가 한국과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가 아니라 기술 협력과 공동 개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동맹 관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였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서울 본사에 상세한 보고를 했습니다. 박현수 과장은 예상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폴란드에서의 배신으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날 루마니아 측에서 깜짝 제안을 하나 더 했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루마니아 기술자들의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서로의 기술을 융합해서 더 우수한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이었어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협력이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전략적 방산 협력 협정에 서명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협정 체결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게 됐습니다. 폴란드에서의 쓰라린 경험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이어진 셈이었어요. 저는 실무진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받아 특별히 일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어요. 포페스쿠 대령도 루마니아 대표단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하며 지난 부쿠레슈티에서의 만남을 언급했어요. 그때의 진솔한 대화들이 오늘의 협정으로 이어졌다고 치하해줬습니다. 저도 루마니아의 진정성 있는 자세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답했어요. 협정서의 핵심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었습니다. K9 자주포와 K239 천모 시스템의 현지 생산은 물론이고 차세대 방공 시스템 공동 개발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특히 기술 보호 조항이 매우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사태의 교훈이 고스란히 반영된 거였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상호 기술 교류 조항이었어요. 한국의 첨단 무기 기술과 루마니아의 전통적인 야금악, 그리고 정밀 가공 기술을 융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일방적 기술 이전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협력이었어요. 이런 조건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와 맺은 계약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서명식 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이번 협정의 의미를 강조했어요. 한국 측은 동유럽 지역에서의 방산 협력 확대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루마니아 측은 자국의 방위산업 현대화의 결정적 계기가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박현수 과장은 저에게 따로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폴란드에서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루마니아와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 공로를 인정한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현장에서의 정확한 정보 수집과 신속한 대응이 오늘의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해줬어요. 오후에는 루마니아 대표단과의 실무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브라쇼브 생산 단지의 구체적인 건설 일정과 기술자 파견 계획을 논의했어요. 올해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말까지 1단계 시설을 완공한다는 일정이었습니다. 상당히 빠듯한 스케줄이었지만 루마니아 측의 의지가 확고했어요. 김민수도 이번 프로젝트의 현지 총괄 매니저로 발탁됐습니다. 그는 폴란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안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기술 유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저녁 만찬 자리에서 포페스쿠 대령이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폴란드의 배신 덕분에 루마니아가 더 좋은 파트너가 될 기회를 얻었다는 거였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손을 잡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루마니아와의 협정이 체결된 지 2주 후 국제뉴스에서 흥미로운 소식들이 연달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장비 문제로 심각한 곤경에 빠져 있다는 보도였어요. 저는 본사 모니터링 팀과 함께 관련 뉴스들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소식은 폴란드 군 내부의 갈등이었어요. 우리가 차단한 K239 천모 시스템과 천궁 방공 시스템이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폴란드 군 고위층에서는 정부의 성급한 기술 유출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내부 정보가 흘러나왔어요. 더욱 심각한 건 러시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폴란드의 방공망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파악한 러시아가 발트해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폴란드로서는 최악의 타이밍이었죠. 국경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비들이 모두 무력화된 상태였으니까요. 박현수 과장이 저에게 폴란드 상황을 더 자세히 분석해보라고 지시했어요. 김민수와 함께 폴란드 언론 보도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폴란드 국방위원회에서 정부 책임자들을 소환해서 질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기술 유출 시도가 국정감사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거였죠. 폴란드 상황을 분석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여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던 언론들도 이제는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서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비판이 줄을 이뤘습니다. 심지어 야당에서는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까지 조직하고 있다고 했어요. 코발스키나 노바크 같은 인물들의 근황도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현재 직위에서 해임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독일과의 기밀 계약서가 폭로되면서 배신 행위의 주모자로 지목받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하루 뒤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독일에서 폴란드와의 기술 이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발표를 한 거예요. 한국의 기술 차단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치가 없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폴란드로서는 설상가상이었죠. 배신의 대가로 얻으려던 것마저 물거품이 된 거였으니까요. 궁지에 몰린 폴란드 정부는 우리에게 여러 차례 협상을 요청해왔습니다. 기술 차단을 해제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부터 시작해서 비공식적인 중재안까지 다양한 제안들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우리 정부와 회사 모두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는 한 어떤 협상도 불가하다는 거였어요. 그때 김민수가 흥미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폴란드 내에서 우리 장비를 대체할 방안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거였어요. 미국이나 독일 장비로 교체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시간도 몇 년씩 걸린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스스로 만든 덫에 걸린 셈이었어요. 오히려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의 사례를 교훈 삼아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헝가리도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의 실패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준 거였죠. 그날 저녁 박현수 과장과 함께 상황을 정리해봤어요. 폴란드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고 우리는 더욱 강력한 협상력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게임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한국 정부는 강력한 스탠스를 보여줬습니다. 마침내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 관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발표했거든요. 당시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폴란드의 기술 유출 시도가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서 국가 기밀 탈취 수준이었다는 정보기관의 분석 결과가 공개된 거였습니다. 심지어 북한이나 중국으로의 2차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됐어요. 이 정도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었죠. 정부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폴란드를 방산 협력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향후 10년간 어떤 군사기술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이미 수출한 장비들에 대해서도 기술 지원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절연 선언이나 다름없었어요.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방산 협력만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사례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경고 메시지가 될 거라고 덧붙였어요. 기자회견 후 폴란드 대사관에서 즉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일방적인 기술 차단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국제 중재를 요구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 조항을 위반한 건 폴란드 측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박현수 과장이 저에게 특별 임무를 맡겼어요. 유럽 내 다른 국가들에게 폴란드 사태의 교훈을 전파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얼마나 엄격한 보안 체계로 관리되고 있는지 알리고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는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였죠. 일주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폴란드와의 절연 선언 이후 오히려 다른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협력 요청이 급증한 거예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까지 줄을 서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민수가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했어요. 폴란드 사태가 역설적으로 한국 방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는 거였습니다. 기술 보안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배신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오히려 신뢰성의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뉴스를 보니 폴란드 관련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 정부의 고위급 특사를 파견해서 관계 회복을 시도하겠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뢰라는 건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7월 둘째 주 드디어 루마니아 브라쇼브에서 K-디펜스 허브 유럽의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새벽 일찍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부쿠레슈티를 거쳐 브라쇼브에 도착했어요.
카르파티아 산맥을 배경으로 펼쳐진 광활한 부지에는 이미 수십 대의 중장비가 대기하고 있었고 루마니아 정부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루마니아 총리와 국방장관, 한국 방산업체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이 시작됐어요. 저도 한국 측 실무진 대표로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양국 정상급 인사들이 함께 첫 삽을 뜨는 모습이 상징적이었어요. 폴란드에서의 배신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훨씬 더 좋은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기술 세미나에서 만난 한국 기술진 중에 이상욱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60대 중반의 베테랑 엔지니어로 K9 자주포 개발 초기부터 참여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박사님의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 포병장교로 참전했다고 했습니다. 1960년대 말 맹호부대 소속으로 파병되어 M114 곡사포를 운용했는데 당시 미군 포병들과 함께 작전을 펼치면서 선진 포병 기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전쟁이 끝나고 귀국한 뒤에도 평생 한국 포병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욱 박사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포병 기술 개발에 평생을 바쳤다고 했어요. 1980년대 초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소해서 자주포 개발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한국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하지만 이 박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미국, 영국 등지로 기술 연수를 다니면서 선진 기술을 배웠지만 단순히 모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경험한 실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의 지형 특성과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자주포를 만들겠다는 신념이 확고했다고 했습니다. 1990년대 말 K9 자주포 개발이 본격화됐을 때 이 박사님은 핵심 개발진의 일원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세계 최강이라는 독일이나 미국의 펠러딘에 비해 한국 기술은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박사님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봤다고 해요.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목격한 미군 포병의 한계점들을 개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하겠다는 각오였다고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K9 자주포 양산이 시작됐을 때의 이야기였어요. 이 박사님의 아버지는 당시 80대 고령이셨는데 직접 공장을 찾아와서 완성된 K9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베트남에서 미군 포를 부러워하며 언젠가는 우리도 저런 걸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꿈꿨던 게 50년 만에 현실이 됐다면서 말이에요. 이번 루마니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상욱 박사님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어요. 단순히 완성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하게 됐다는 건 한국 방산 기술이 진정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배운 기술이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전수해주는 기술이 됐다는 거죠. 저녁 만찬에서 이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아버지 세대는 베트남에서 미군 무기로 싸워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 기술로 만든 무기로 다른 나라까지 도와줄 수 있게 됐다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브라쇼브를 떠나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니 착공 현장이 보였어요. 몇 년 후 이곳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최첨단 무기들이 생산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상욱 박사님 같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브라쇼브 착공식 이후 한 달이 지나자 유럽 방산업계에 예상치 못한 파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사에서 매일 들어오는 해외 동향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상황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독일이었습니다. 라인메탈과 크라우스 마파이 같은 독일 군수업체들이 갑자기 위기감을 표하기 시작한 거였죠. 독일 언론에서는 한국의 유럽 진출이 기존 방산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K9 자주포가 독일의 자주포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독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현수 과장은 이런 반응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분석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탈레스와 네클스터 같은 프랑스 방산업체들이 갑자기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타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김민수가 파리에서 보내온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측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프랑스는 자국 기술이나 유럽 기술을 더 중시해서 아시아 기술을 무시하기 일쑤였거든요. 탈레스 그룹의 CEO가 직접 한국 측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해 와서 제가 출장 업무를 다녀왔습니다.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프랑스 측의 태도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공항에서부터 VIP 대우를 받으며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탈레스 본사에서 열린 미팅은 정말 놀라웠어요. 장피에르 뒤프레 CEO가 직접 나와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첫 인사부터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지금까지 프랑스가 한국의 방산 기술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의 기술력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뒤프레 CEO는 K9 자주포의 성능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자주포보다 화력, 기동성, 생존성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자동화 수준과 정확도가 압도적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개발한 한국의 엔지니어링 능력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KF-21 전투기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프랑스 공군에서 비공식적으로 성능을 분석한 결과 라팔 전투기와 거의 대등한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어요. 더욱이 가격은 라팔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정말 믿기 어려운 성과라고 감탄했습니다. 뒤프레 CEO는 솔직하게 프랑스의 위기감을 드러냈어요. 지금까지 프랑스는 미국, 러시아와 함께 세계 3대 무기 수출국 중 하나였는데 한국의 등장으로 그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동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무기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프랑스 업체들이 계약을 잃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뒤프레 CEO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선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프랑스의 오랜 노하우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제안했어요. 특히 차세대 전투기와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제시됐어요. 첫 번째는 KF-21의 유럽 버전 개발이었습니다. 한국의 기본 설계에 프랑스의 미사일과 전자전 시스템을 통합한 새로운 버전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차세대 방공 시스템 공동 개발이었습니다. 천궁의 기본 구조에 프랑스의 레이더 기술을 접목하는 프로젝트였죠. 게다가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아프리카 시장에 한국 기업들과 함께 들어가자는 거였습니다. 프랑스의 정치적 영향력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하면 아프리카 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뒤프레 CEO는 과거에 대한 반성도 잊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 업계에서는 한국을 단순한 모방 국가로 여겼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혁신의 선두주자라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과거의 오만함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프랑스 측의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미래 방산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이미 한국 기업들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프랑스 혼자서는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어요. 저는 이런 프랑스의 변화된 태도에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우습게 봤던 유럽 선진국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협력을 간청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겸손함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파리에서의 3일간 협상 끝에 기본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우선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를 시작하고 6개월 후 본격적인 협력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어요. 프랑스 측에서는 10억 유로 규모의 초기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파리를 떠나면서 뒤프레 CEO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이제 세계 방산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됐다면서 프랑스도 이 변화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폴란드의 어리석은 선택 덕분에 프랑스가 기회를 얻게 됐다며 아이러니하다고 웃기도 했어요. 서울로 돌아와서 보고를 마쳤을 때 회사 임원진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프랑스라는 전통 강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성사되면서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확실해진 거였어요. 폴란드 사태로 시작된 위기가 이제는 글로벌 도약의 발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루마니아에서 특별한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포페스쿠 대령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저에게 브라쇼브 현장을 다시 한번 방문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K 디펜스 허브 건설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더 큰 계획을 논의하고 싶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부쿠레슈티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공항에서부터 시내까지 곳곳에 한국 기업들의 광고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 LG는 물론이고 현대중공업까지 루마니아 진출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어요. 분명히 K 디펜스 허브 프로젝트의 파급 효과였습니다. 브라쇼브에 도착해서 본 현장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어요. 2달 전 착공식 때만 해도 텅 빈 땅이었는데 이제는 거대한 건물의 골조가 거의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수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안내해줬어요. 루마니아 건설업체들의 작업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서 일정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루마니아 기술자들의 열의였어요.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 고문들과 함께 밤낮 없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호 팀장이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루마니아 기술자들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에 감동해 밤낮 없이 노력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놀라운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 포페스쿠 대령이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가 K 디펜스 허브를 중심으로 한 발칸 방산 얼라이언스 구축을 추진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세르비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까지 포함하는 지역 방산 협력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됐어요. 각국의 특성에 맞는 무기 체계를 분담 생산하고 기술 개발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와 K239 천무, 세르비아는 소형 무인기와 탄약, 불가리아는 차량과 통신 장비를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이 제안의 가능성을 검토해봤습니다. 발칸 지역 전체가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서방 무기는 너무 비싸서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국의 가성비 좋은 무기 체계가 이들에게는 이상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민수가 흥미로운 정보를 전해줬어요. 세르비아에서 이미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시도해왔다는 거였습니다. 베오그라드 정부가 한국의 방공 시스템에 관심을 표명하며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했어요. 불가리아와 크로아티아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포페스쿠 대령은 저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들에게 발칸 방산 얼라이언스 구상을 전달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루마니아가 주도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지만 한국의 기술적 지원과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저녁 만찬에서는 더욱 장기적인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직접 참석해서 2030년까지 발칸 지역을 한국 방산 기술의 유럽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연구개발과 수출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이었습니다. 게다가 루마니아 측에서 한국 젊은 기술자들을 위한 유럽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제안하더라고요. 브라쇼브의 기술교육원을 설립해서 한국과 유럽의 기술자들이 함께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속으로는 한국의 젊은 인재들을 옆에서 보고 배우고 싶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생각해봤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무기 수출업체가 아니라 유럽 방산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시작된 작은 배신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한국에 돌아와 프랑스와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폴란드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해외 정보팀에서 올려주는 브리핑을 통해 폴란드의 참담한 현실을 접할 수 있었어요. 상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려온 소식은 폴란드 동부 국경 지역의 방어력 공백이었어요. 우리가 차단한 K239 천무 시스템과 천궁 방공 시스템이 여전히 복구되지 않으면서 벨라루스 접경 지역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나토 내부 보고서가 유출된 거였습니다. 이건 폴란드로서는 최악의 치욕이었어요. 김민수가 전해준 정보에 따르면
폴란드군 내부에서는 이미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했어요. 특히 현장 지휘관들 사이에서는 정치인들의 성급한 기술 유출 시도 때문에 국가 안보가 위험에 빠졌다는 원성이 자자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군 지휘부에서는 정부 교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 타격이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과의 기술 이전 계약이 파기되면서 폴란드가 투자한 수십억 달러가 모두 물거품이 된 거예요. 게다가 한국산 장비의 유지 보수도 중단되면서 기존 무기 체계들이 하나둘씩 작동 불능 상태가 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박현수 과장이 저에게 보여준 CIA 분석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폴란드의 방어력이 2년 전 수준의 60% 정도로 떨어졌다는 평가였습니다. 특히 장거리 타격 능력과 방공 능력의 저하가 심각해서 유사시 러시아의 초기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석이었어요. 가장 아이러니한 상황은 폴란드 정부의 구걸에 가까운 복구 요청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와 우리 회사의 기술 차단, 해제를 간청하는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기까지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정호 팀장이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폴란드에서 우리 기술을 복구하려고 독자적인 시도를 했다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였습니다. 해킹을 시도해봤지만 우리가 설계한 보안 시스템을 뚫지 못했고 역설계를 시도해봤지만 핵심 기술이 모두 암호화되어 있어서 불가능했다고 해요. 더욱 웃긴 건 폴란드가 중국과 러시아에까지 손을 뻗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 기술을 대체할 방안을 찾기 위해 이들 국가의 무기체계 도입을 검토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나 중국 무기를 도입한다는 건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결국 이 시도도 무산됐다고 했어요. 폴란드 언론의 보도 내용도 참담했습니다. 주요 일간지들이 연일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과의 관계를 망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코발스키와 노바크 같은 인물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된 상태였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폴란드 국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국가가 위험에 빠졌다고 보는 시각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폴란드의 국제적 위상 추락이었어요. 나토 내에서도 폴란드의 발언권이 현저히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심지어 미국에서도 폴란드에 대한 군사 지원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김민수가 전해준 가장 놀라운 소식은 폴란드 내 한국 기업들에 대한 여론이었습니다. 삼성, LG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부의 잘못으로 훌륭한 기술 파트너를 잃게 됐다며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폴란드 관련 뉴스를 정리하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배신에 대한 정당한 응보라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무고한 폴란드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우리는 더 나은 파트너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